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경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콜콜의 이슈잡부 조원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고미입니다. 오늘은 발제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그 자리에는 처음 앉으시는 거죠? 한 번 앉았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앉았어요. 그랬나? 갑자기 자리가 바뀌어서 약간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우리, 여기 홍 기자님이 출장을 또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잘 다녀오셨죠? 잘 다녀왔습니다.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재밌는 취재하고 왔습니다. 네. 원래는 저희가 이번 주에 화요일, 수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 목요일만 기대하시라 이러면서 엄청 부담을 안겨드렸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약간 준비할 게 좀 더 있으시다고 하셔서 다음 주에 그러면 해주시는 건가요? 예, 제가 출장 가가지고 네네. 첫날 숙소에서 그 방송을 봤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 날 촬영을 하고 수요일 날 촬영을 해서 이틀간 촬영한 게 한 8시간, 7시간 정도 되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이제 정제를 해야 되는데 어제 밤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기차에서 또 어제 방송을 봤는데 어제도 그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와, 이걸 어떡하지 이러다가 이제 기부업을 선언하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깔끔하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재밌었는데 네. 보시는 분들도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내용은 그 햇빛연금이라고 하는 그걸 나눠주는 모습이랑 그게 이제 지역 사회에서 간날이 하필 장날이어가지고 그 지도읍 장날이어가지고 거기 장을 좀 구경하고 그리고 태양광 판넬 찍고 그래서 그냥 아주 일사병을 걸릴 뻔했죠. 햇빛을 한동안 돌아다녀가지고 잘 준비해서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방송에서 홍민철 기자의 취재 후기를 들으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이 자리에 앉게 되신 공고미님께서 오늘 모처럼 준비를 해주셨어요. 무려 국민의힘 정당 해산 심판 관련 내용을 해주신다 그래서 저 막 설렜어요. 국민의힘 정당 해산이라니, 막 설레. 원래 이제 이 이슈를 다룰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이제 제가 데스크도 하니까 강경훈 기자나 조한무 기자한테 이제 이걸 맡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이슈를 다룰까 말까 자체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현실 정치에서 이제 관련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고 관련한 법안들도 나오고 있어서 한 번은 다뤄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 정당 해산 관련한 법안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어떤 법안들이 있는지 정리를 좀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당대표 선거 중이죠. 네. 대표적으로 후보인 두 의원이 법안을 냈습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이 일명 국민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라고 부르는데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정부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자가 이제 법무부가 이제 청구하게 돼 있는데 네. 이거를 국회가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을 낸 겁니다. 이게 이제 배경이 있긴 합니다. 네. 원래는 이제 정부에게만 있었던 이제 권한이었는데 이제 그 국회 국민청원에 국민의힘 당해산 심판 청구 청원이 작년 12월에 올라왔고 내란 당시였죠. 네. 그때 이제 36만 명이 동의를 하면서 소관위원회인 법사위에 요게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근데 국회는 청구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정청래 의원이 일단 법안을 제출했다라고 한 거고, 정청래 의원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청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죠. 당내 경선을 통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는데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박찬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정당 해산과 관련돼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내란종식 특별법, 이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을 해체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가진 영향력을 거의 해체
해체 수준으로 만들 수 있는 법안이 되긴 하죠. 왜냐하면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이 넘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힘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예 돈줄을 그냥 네네, 그런 거죠. 차단해버리는. 근데 뭐 아예 정부가 그냥 해산 청구를 하자 이런 의견도 좀 있지 않나요? 네, 이건 이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을 내기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국민의힘에 대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 해산 결정을 내린다면 그 정당 소속 국회의원직을 바로 박탈한다는 내용의 법안도 제출을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인입니다. 네.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그러니까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제 이 주장은 예전부터 해왔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런 거죠.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기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련한 법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냄새를 피우고 뭐 요구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하는. 그래서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압박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가지고 오셨지만 이때까지 우리 방송할 때는 우리가 특히 제가 정당 해산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회의적이셨거든요. 네. 그런 분이 갑자기 주제를 또 들고 오셔서 좀 반가우면서도 뭐지? 왜 갑자기? 네, 근데 지금도 저는 정당 해산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운명은 정치의 영역에 남겨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들이 이제 판단해서 이 정당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면 결국 정치에서 퇴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정치인들이 정상적이면 그런 지경에 이르렀을 때 국민들이 저 정당은 사회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겠다. 해산시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이면 정치인들이 변화를 하거든요.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제 젊었을 때는 그런 슬로건이 많았어요. 시민사회에. 그 한나라당 해체 이런 구호가 이제 그 뭐 집회나 이런 데서 그냥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구호였거든요. 그게 신한국당이었나? 아무튼. 이게 왜 생겨난 구호냐면 신한국당의 이제 전신이 민자당이란 말입니다. 네. 민자당은 해체 대상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 심판하고는 좀 다른데 저 당은 해체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 당이 민정당하고 통일민주당, 공화당이 합친 당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정당이 군사독재 여당이었잖아요. 네, 군사독재 당이었는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3당 합당을 해버린 거죠. 역사적 연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당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저 정당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내용의 이제 슬로건이었는데 이게 이런 흐름이 이제 1997년에 정권교체가 되고 정권교체가 이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뭐 그전에도 그랬지만 일단 이제 민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김영삼 정부 시절에 하나의 척결을 하면서 민정당계가 많이 축출이 되고요. 신한국당이 되면서는 더 많이 축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민정당의 DNA는 많이 약해졌죠.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을 어쨌든 군사독재 후에 이렇게 비판을 하긴 하지만 그게 그 내부에서도 비판하는 사람들 많고 그래서 꼭 그 지금은 무슨 해체 대상이냐라고 하면 그건 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역사적 연원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해체 대상이라고 하여 그것이 어떤 국민적 여론과 운동에 의해서 이제 저 당을 퇴출시켜 버리는 것과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법의 영역에서 저 당을 강제로 해산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도 그것은 함부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런 DNA도 있는 정당이 이것도 이번에는 내란까지 일으키는데 어쨌든 동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이슈를 들고 나온 것이고 네.
하지만 꼭 그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켰다고 해서 그 당을 바로 해산시켜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내란 이후에 국민의힘이 돌아가는 꼬라지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대선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의 행태를 보면 자칫하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약간 입장이 바뀌신 거예요? 이제 해산을 하자 쪽으로 이제 무게의 추가 이렇게 기울어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다뤘다고 해서 해산을 하자는 거예요. 말자는 거. 입장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지 여기서.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하면 안 돼요? 먼저 결론이요? 두발식으로. 아니 해산을 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 선배의 입장. 그렇죠. 예. 해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저 당을 지켜보자. 뭐 정치인이야 뭐야? 아니,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판단이 되면 저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올 수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전에 그 통합진보당 당당해산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네. 그때 제가 그 당시에 취재도 몇 좀 했었고 그때 이게 좀 저 부정적이 아직도 최근까지도 부정적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제도 자체가 악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거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통합진보당 같은 사례도 네네. 그렇죠. 명백한 악용된 악용 사례죠. 사례고 근데 그게 그 제도 자체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제도가 없어져야 된다 생각했는데 제가 그 좀 조항을 좀 뜯어봤어요. 뜯어보니까 과거에 한 60년대였나요? 조봉암 당수가 그 이끌었던 진보당이 해체됐었죠. 해산이 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해산의 근거가 상당히 추상적이었어. 그때 그 당시 헌법 조항도 이제 추상적인 어떤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애단과 이제 편견으로 이거를 해산시킬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이제 좀 사례가 반복되지 않게끔 하려고 헌법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어떤 위험이 실제로 있어야 되고 이게 실질적인 해악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 그 통합진보당을 변론했던 쪽에서는 이미 이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헌법 조항은 정당 해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다 이렇게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때의 어떤 좀 잘못된 판단을 좀 교정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실질적인 해악이 지금 국힘에 있는지 없는지 좀 이런 걸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맞아, 헌법 맞아. 절차를 통해 가지고 뭐좀 이런 생각으로 좀 바뀌었어요 저는. 지금. 이제 약간 네. 실질적인 해악이 있다면 네. 여기도 이제 해산. 지금 해악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 판단이 과연 헌법재판관들은 어떻게 볼 것인가 지금 궁금하긴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국힘의 해악에 대해서 꼬라지. 꼬라지, 그치. 꼬라지. 이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네. 어. 그래서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진짜 함부로 택해서는 안 된다.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의 사법을 끌어들이는 것을 가능한 배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으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이제 가장 극단적 사례가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을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이제 탄압하기 위해서 사법을 끌어들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를 턴 거잖아요. 사법을 도구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불리해요. 정치전을 벌였을 때 스피커가 대통령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를 이기고 싶었다면 대선에서 일단 이겼고 계속 이기고 싶었다면 여러 가지를 하면 되거든요. 정치적으로. 너는 이거 못하잖아. 넌 이거 뭐 무슨 주장하면 오케이 그럼 받아들일게. 대신 이거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야당이 불리해요. 기본적으로. 의석이 많아도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어쨌든 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사법을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정치가 이제 후져지는 경향이 있는데 사법을 가능한 멀리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고 정치의 어떤 품격이나 정치의 질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믿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국힘에게도 있나요? 네. 그 믿음이?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 국힘에게도? 예.
근데 그것을 그들이 과연 해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조정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이거 똑같은 사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이 위기를 겪었을 때 어떤 혁신과 상상의 가능성을 보여준 정치인들이 있었거든요. 인정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주인공이 박근혜라는 정치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좀 흥미로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론 말로가 이상하게 되긴 했는데 이 차떼기당 시절에 그러니까 당이 대선 자금을 차로 받았던 어떻게 하면 트럭으로 돈을 받을 수가 있지? 그래놓고 현금을 그게 채워가지고 이 위기를 돌파한단 말입니다.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주목했던 것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색을 빨간색으로 바꾸고 당의 의제를 경제민주화로 바꿨던 그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천막당사 뭐 이런 쇼가 아니라 이 의제를 경제민주화라는 것으로 바꿔서 위기를 돌파해버린 거죠. 그게 굉장히 컸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새누리당은 부자정당, 예. 기득권의 정당. 이게 너무 굳어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선거를 질 수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빨간색을 쓰고 서민 정책을 펴겠다고 하고 경제민주화를 의제로 삼으면서 민주당이 완전히 주도권을 잃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러 정책들도 많이 나왔고 그게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정부가 해놓았던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당연히 그럴 거 공무원들이 그것도 제출하게 되니까 하게 돼 있거든요. 뭐 부동산에도 그런 정책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가 주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저당에 박근혜도 했는데 이거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겠다. 이 정도의 위기라면 이것을 돌파하기에 정말 수십 명을 잘라대고 이런 것들은 그전에도 있었거든요. 인적 성산을 하고 새로운 의제를 제출하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오늘의 사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예요. 네. 우리가 이걸 할 테니 모든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이것을 해냈으면 좋겠다. 저는 그게 방화벽입니다. 결론부터 방화벽? 얘기하면 한국의 극우를 향한 방화벽을 설치하자. 라는 것을 국민의힘이 있는 정치인이 해낼 수 있다면 저는 민주당도 뭐 조국혁신당도 진보당도 과감하게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국힘이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 지금 그 계속 윤호개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더 아예 그냥 내란 정당으로 가고 분위기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꼬라지를 일단 좀 설명을 해봐 드릴게요. 이걸 또 재밌어 하니까. 최근 국민의힘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인물은 전환길. 전환길입니다. 이 사람이 대선 직후인 6월 9일인가? 아무튼 며칠 날 대선이 며칠이었죠? 6월 며칠이지? 6월 3일. 6월 3일. 네, 아무튼 대선 직후에 그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본명으로 입당을 해가지고 몰랐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전환길 씨 한 명이 뭐 입당했다고 해서 논란이 그 정도로 될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환길 씨가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환길을 품는 자가 당 대표가 된다. 뭐야? 뭐 돼? 자유직과행이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자비대네 여기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내 뒤에 윤이 있다 이런가요? 윤보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 거죠. 동원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환길 씨가 이제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 운동을 펼쳤던 단체의 주역이었단 말이죠. 그쵸. 그 얘기는 전환길이 전환길 한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꽤 된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된다 만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미 꽤나 당원 가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약간 허풍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뭐 이 사람이 뭐 스피커 크게 막 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정치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막 윤석열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잠깐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입당하고 나서 이 사람이 하고 다니는 걸 보면 심상치는 않습니다. 일단 그래요? 14일에 윤상현 의원실 주최로 리셋 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이름도 싫어. 리셋 코리아를 검색하면 굉장히 안타깝게 중앙일보의 시리즈가 있어요. 아, 오해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 네, 어쨌든 리셋 코리아라는 단체는 이제 탄핵 국면에서 윤어게인을 주창했던 세력들이 다시 모인 조직입니다. 여기에 발대식에 이제 전환길이 이제 참석을 했고 다음 날에 장동혁 의원실에서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서 부정선거론을 다시 설파했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요약하면 전환길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부정선거론과 윤어게인을 주창하는 세력의 얼굴이 된 겁니다. 그에 대한 논란은 이 당에서 윤어게인 세력이 부정선거론 세력이 자리를 잡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어쨌건 뭐 정치인이거나 이런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뭔가 좀 세를 모으고 이렇게 힘이 받으려면 아무래도 좀 끌어주거나 혹은 얘를 앞에 내세워서 자기가 좀 하려고 하는 이 안에서의 정치 세력이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이제 윤상현 의원이나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범친윤계가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윤계가 굉장히 넓어요. 뭐 추경호도 어쨌든 친윤이니까 권성동 이런 사람들 떠오르잖아요. 네네. 나경원. 근데 이 사람들이 절반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무슨 이게 개파라는 게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서 어떤 지향을 가진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80년대도 아니고 명백한 내란범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거란 말이죠. 정확하게는 그 사람들이 다 수사 대상들입니다. 네. 여기 지금 얘기하시는 뭐 추경호는 당연히 추경호도 네네.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요. 윤석열 체포를 방해했던 의원들이 45명이니까 그들이 일단 찐윤이라고 봐야죠. 그들은 이제 뭐 일단 수사 선상에 오를 수밖에 없고 뭐 단순히 체포 방해 정도 한 게 정치행위로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뭐 나경원 같은 사람 좀 구체적인 정황이 나오고 있고 윤상현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에서도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단 말이죠. 공천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공관위원장이었고 권성동은 최근에 통일교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막 나오고 있단 말이죠. 아, 뭐 범죄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의 친윤계는 범죄 카르텔이라고 봐야 된다. 야. 아니면 뭐 카르텔이란 말이 좀 멋있어 보이면 수사 대상자 모임 뭐 이런. 범죄자 모임 하세요. 범죄자 모임. 뭐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태고 더 문제가 되는 건 이 원조 친윤들부터 시작해서 이들의 정서, 이들의 해왔던 진정한 꼬라지입니다. 당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린 건데요. 원래 정당이라는 건 당내 경쟁을 통해서 정치인이 성장하고 세력이 모이고 그들의 지향이 당의 지향이 되고 그 당의 지향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이에요. 그럼 국민의힘은 옛날에 안 그랬냐? 옛날에도 그랬어요. 오랜 세월 동안 김영삼 정부 이후에 김영삼 정부가 몰락하고 나서 그럼 다음 세력이 이제 정권을 뺏겼잖아요. 한동안 이회창을 중심으로 그 당은 운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정부에 맞서는 보수정당으로. 이런 과정에서 이회창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내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정치인이 등장하죠. 그게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개파가 형성이 됐고 이들이 경쟁을 해요. 언뜻 같아 보이지만 달랐어요, 지향이.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주의적이고 경제 중심적인 게 이명박이었고 보수 가치를 지향하고 이런 게 이제 어쨌든 박근혜였단 말이에요. 그것이 좋냐 나쁘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향이라는 게 있었고 그들의 가치라는 거 어쨌든 존재했다는 거고 그게 인물을 통해서 세력화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겁니다. 친윤계는 그게 없어요.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 인물이 상징하는 게 없어요. 그 인물이 상징하는 건 내란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전에는 뭐 했던 사람들이냐. 길길이 찢겨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원조 친윤이 한 짓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원조 친윤, 그러니까 권성동, 그 장제원 이런 사람들은 뭘 한 거냐.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겁니다. 당내에서 어떤 사람을 만든 게 아니라 대선 후보로 윤석열을 데리고 와서 개파를 형성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힘이 안 되면.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그런 시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한번 그럴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뭘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을 데려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23일 한겨레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통일부 고위 간부와 건진 법사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국민의힘 입당원서가 배포됐다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 이제 메시지 중에 이런 게 확인이 돼요. 권성동하고 협약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아, 직접? 네. 야. 권성동을 수사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이게 이 당시 이제 대표가 된 사람이 김기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표가 모자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기현이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나서 이후에 정광훈 목사하고 설전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 입 닫아라. 정광훈은 너희들 공천권을 포기해라. 네가 뭔데?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김기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전당대회를 앞두고 도움 요청을 한 사실은 있다. 오, 자기 입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그때 정광훈이 얼마나 동원했겠냐 이런 얘기들도 했었고 이제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통일교회도 그런 걸 했고 정광훈 쪽에도 그걸 했고 외부 세력의 조직적인 힘을 끌어당겨서 당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면 당을 완전히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당을 플랫폼으로 잠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 세력과의 연대를 위해서. 그렇잖아요. 한국의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의당이 그걸 택했었는데 정의당이 지금 민주노동당의 정의당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지난 뭐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선거용 정당 이런 걸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정의당을 플랫폼으로 열어서 다른 함께 하고 싶은 공식적으로 함께 하고 싶은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잠시 정당을 플랫폼으로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건 완전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거는 자기 정당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 외부 세력을 끌어들인 꿀이죠.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이 망가지죠. 근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그 세력이 이 당을 접수하려고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게 목전에 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전환길 논란을 쉽게 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이번에 리셋 코리아를 쫙 끌어들여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이 당을 계속 유지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세력이 이 당을 접수해버리는 단계로 점프해버리지 않을까. 그게 극우 세력이라서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세력이 압도적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게. 그렇죠. 근데 동원력을 보면 만만치는 않으니까요. 하긴 이전에 비해서 사실 예전에는 국힘에서 이런 극우 발언들을 해도 사람들이 그 내에서도 좀 이렇게 좀 자제를 막아냈죠. 시키고 그런 게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아예 서로도 뭐 밀어주는 분위기고 이렇게 되니까 이전과는 좀 확실히 예전에 그 태극기 세력이 막 당에 들어오고 이럴 때랑은 지금 분위기가 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시절에 야. 나경원 원내대표. 나경원 너무 좋아하지. 네. 이때가 근데 원내대표 왜 강조하는 거예요? 예? 원내대표 왜 강조하는 거예요? 황교안은 지금 퇴출됐는데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는 살아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고비 때마다 이상한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당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생각해 보면 박근혜 탄핵 이후에는 갑자기 탄핵 친박에 올라타서 권력을 유지를 했고요. 빠르들고 막. 이때가 이제 원내대표가 그렇게 된 건데 이후에 이제 원내대표 시절에는 태극기하고도 손을 막 잡고 지금은 그거하고도 충분히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분이죠.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이제 이분을 합리적이라고 말을 하고 다닌 적이 있는데 저를 아는 사람들은 너는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사람 원래부터 굉장히 극우적이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때 태극기 세력이 대거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대표가 될 수 있었던 한동안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많이 가입을 했기 때문이에요. 태극기 세력들이. 그래요. 그리고 당에 이게 숫자도 중요하지만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기세거든요. 전당대회 때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전국 순회를 할 거 아니에요. 태극기 집회했던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난장을 까는 거예요. 전당대회에서. 그러니까 현장에 막 안 가려고 하고 막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런 효과가 좀 나타난 거죠. 그래서 한동안 당이 엄청 우경화되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하고 약간 양상이 비슷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주장들도 굉장히 위험한 주장들이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에. 근데 이게 새로운 보수당 그러니까 이제 유승민계 바른정당 쪽의 유승민계 이 유승민계랑 통합을 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극우화가 멈춥니다. 그러니까 도로 새누리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었죠. 미래통합당이 되면서 어쨌든 도로 새누리당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적어도 극우화는 멈춘. 그나마 다행이네. 다행이죠. 근데 유승민이 지금은- 막았네? 그렇죠. 유승민이 막았다고 봐야 돼요. 저는 유승민이 역사적으로 뭐 어떤 기여를 했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때 합당이었을 수도 있겠다. 예전에 이거 합당한 거 가지고 굉장히 이제 불만이 많았거든요. 저당 망하게 둬야지. 나왔으면 뭐라도 했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당이 망하는 것보다 유승민이 망했을 가능성이 더 높고 오히려 합당을 해서 이걸 막은 게 차라리 낫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요즘에는 좀 들더라고요. 뭐 이게 사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극우적 경향이 억제되고 보수 정당으로 재편될 수는 있었고 그것의 결과가 황교안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퇴출이 된 거죠. 지금은 또라이 취급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만한 모멘텀이 이 세력에게 있는가? 국민의힘 세력에. 예. 이게 유승민 역할을 해줄 사람. 네, 의문인 거죠. 하긴 지금 보면 예전에는 그 국민의힘 정당 같은 경우에 뭐 소장파 이런 표현들 많았잖아요. 맞아. 근데 지금 그런 표현이 싹 사라졌어요. 근데 그럴 만한 의원이 없어. 지금 뭐 윤희숙 네. 그 비대위원장, 혁신 비대위원장이라던가 조경태 의원이라던가 한동훈 전 대표라던가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존재는 한단 말입니다. 이 극우화 경향을 막아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힘이 있는가? 그 사람들 단합해서 움직인다 이런 느낌도 그쵸. 없어요. 이들이 힘이 있는가 이런 거죠. 적어도 유승민이 그 당시에 의원들을 보유를 하면서 많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세력을 형성을 했고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한동훈 계보다 적었어요. 7명인가 8명밖에 안 됐는데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지금보다 더 낮았을 수도 있지만 굉장히 진심이었단 말이에요. 좀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분위기도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지금이 그때 유승민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의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묵살해 버려도 기세 등등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니 뭘 믿고 그러지? 대부분 이 지금 주축이 되는 사람들이 다 지금 수사 들어가시는 분들이잖아요. 뭘 그렇죠. 믿고 이러는 거야 대체? 뭐 일단 뭐 내란에 동참하는 의원들은 직접적인 수사 대상이죠. 아까 얘기했듯이 추경호, 나경원. 일단 조은석 특검팀이 추경호 의원이 이제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사건이 있어요. 공수처에 고발이 됐는데 이거를 넘겨받아서 검토 중이고 정확하게는 윤석열이 그 12월 3일 날 11시 22분에 휴대전화로 추경호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가 본회의장에서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이 예정돼 있는 상태였죠. 추경호는 국회 안에 있었고 본회의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국회 안에 명백했어요. 네. 그래서 이 통화가 확인이 되면서 이것은 빼박이다. 그리고 이 통화 직후에 나경원 의원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11시 26분에 짧게 통화를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모릅니다 아직. 어쨌든 나경원 의원은 그때 국회로 가지 않고 당사로 갔죠. 두 사람은 빼박입니다. 아하. 이건 그러니까 뭐 오히려 근데 그래서 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자기네가 살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자기네 정치적 유불리나 정당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 무관하게 생존 본능으로 이런 사람들 막 해가지고 쌓아놓은 논리가 있잖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무슨 내란이냐. 이게 윤석열이 맞아. 했던 말이고. 아무도 안 다쳤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시켰고 쟤네들이 김용현이 다 알아서 했는데 이거 3 전환길 같은 사람이 그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이전에 그 중국이 개입한 그 부정선거론 이게 쌓아놓은 것들이 쭉 있으니까 그냥 글로 가는 거지. 야 여기밖에 없어. 이 국면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럴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45명이잖아요. 수사 대상이. 이 45라는 숫자가 많네.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어떻게? 거기 서 있던 사람 네. 윤석열 체포 반대할 때 서 있던 사람들 다 센 거예요, 그냥. 한남동에서. 이분들 체증 다 끝났고요. 빼박. 네, 다 제가 한남동 앞에 한 3-4번 갔는데 거기에 의원들 제외하고 지역위원장도 한 200명 됩니다. 다 체증돼 있어요. 네. 그분들이 다음 배치 달라고 당첨.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거는 그 특수공무집행 방해지. 당첨. 그리고 이제 그 시기에 튀는 사람들이 있었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발언으로 튀었고요. 말할 것도. 그리고 그 서부지법 폭동 때 이제 발언이 있었고, 장동혁, 유상범, 이철규, 한기호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탄핵반대 집회에 무대에 올라간 적이 있는데 정광훈 목사 집회에 정광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전이 일어날 거다. 국회를 해산시켜버려야 한다. 자, 근데 이 중에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 선거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그 집회에 있었던 분이 네. 당대표 하겠다고. 아니 근데 지금 뭐 이분들이 다 아까 뭐 몇 명, 200여 명 이 사람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 뭐 45명도 그렇고 수사를 받아서 이제 유죄되는 거야 뭐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당이 뭐 자동으로 해산되거나 이런 해산 대상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란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란을 획책하거나 선전하거나 선동하거나 여기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 명백한 위협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통합진보당 때 명백한 위협이라는 게 뭐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심지어 그거는 어떤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라 일부 의견 그룹의 사적 모임에서 네. 나온 그렇죠. 그거를 뿌락치를 국정원이 투입을 시켜가지고 녹음시켜가지고 일단 기획하겠습니까? 아무튼 복잡합니다. 네, 뭐 그 당시에 이제 뭐 핵심적인 심지어 근데 거기는 의원들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뭐 당원들이 뭐 농담하던 걸 뭐 가지고. 농담은 아니었고 그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뭐 전쟁 위협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렇게 했던 어떤 사람이 뭘 어디를 폭파해야 되고 어디를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제정신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아니다 나는 이런 것도 조사해 본 적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다 80년대 학번 이런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그 세대 지금 국회에 계신 수많은 그분들도 그 젊은 시절에 다 그거 조사해 봤던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랬대요. 학창 시절에 네, 대학 때 젊었을 때. 네네. 네, 30, 뭐 20대에서 30대 그 시기에 실제 그 당시에는 베트남전도 연구하고 막 그랬대요. 네. 뭐 그랬던 분들이니까 이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시고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미군 범죄 일어났을 때 1990년대 초반에는 전부 다 사제총을 들고 미군을 죽여버려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이렇게 막 이게 커지지 않겠냐. 그럼 반미 여론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반미 여론이 일어나겠냐? 네가 미친놈이 되는 거지.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 근데 이런 토론이 이제 그러니까 유사한 토론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석기 의원이 뭐 이런 주장을 했다. 나중에 다 뒤집히죠. 법정에서 다 뒤집히는데 어쨌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만으로 해산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제 사회를 위협한 내란이라는 사건이 존재했고 거기에 협조한 사람이 그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당에 유지되는 한 이것은 해산을 검토할 수 있는 프레임이 하나는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는 마련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태도예요. 이들을 내쫓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당에 이런 범죄자가 있어. 아 이거는 아니야. 이거를 내쫓아야 돼.
이들을 내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꼬라지인데 내쫓임을 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당을 주도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당대표 뭐 네, 하겠다고. 당대표로 나오고 있고 당을 지금도 주도하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어쨌든 당내에서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이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여론조사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조경태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장동혁하고 조경태 딱 세워봐. 그치, 조경태지. 야, 쟤는 내란이잖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조경태가 더 상식적으로 맞는 선택이란 말이죠. 조경태는 육선. 참여했어요, 표결에? 해제? 계엄 해제? 조경태가 그때 못 들어갔나? 아무튼. 근데 조경태는 지금도 그때 이후로 계속 윤석열을 출당시켜라.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도 이제 45명 플러스 알파대 인적 청산 대상을 이런 주장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게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수사 대상들이 당의 권력을 잡으려면 외부의 힘을 다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극우 세력과 결탁을 높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을 주도하려면 극우 세력과 결탁을 해야 되고 그게 전환기일과 리셋 코리아인 거고 지금의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자기가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당의 주요 인사들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당의 권력이 필요하고 당의 권력을 가지려면 그들과 손을 잡아야 되고 그러려면 그 세력을 손을 잡기 위해서는 윤어게인이나 이런 주장을 잘 들어줘야 되고 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면 자기가 부정선거론 윤어게인을 주장해야 되고 이런 순환 구조에 계속 빠져 있는 상태. 근데 이들이 어쨌든 그 힘을 유지를 하는 한 이 당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위헌정당이라고 위헌정당이 되는 거죠. 그 뭐 정당 해산해야 되겠네. 그거밖에 답이 없는 거 아니야? 결론은 그래서 해산해라. 근데 이제 정당을 해산하는 일이라는 게 이렇게 결국 이제 간단한 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전례가 많지 않고 무엇보다 정치적 위험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이 위헌정당 해산이라는 건 우리 법에서 이제 없애버리자는 주장들도 많은데 아주 극한의 상황을 염두에 둔 조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당연히 질문이 나왔는데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확정되면 이후에 판단한다. 일단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제 뭐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반대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가장 강경한 학자 중에 한 명인데 네. 이게 이제 정당 해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 제도가 독일, 튀르키예, 한국 뭐 이 정도입니다. 이들이 다 경험이 있어요. 독일은 나치의 경험이 있고요. 튀르키예는 이제 종교 문제, 뭐 분리주의자 이런 뭐 이런 정치적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어쨌든 존재하는 거죠. 한국은 분단이라는 게 어쨌든 존재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정말 나라를 절단시키는 전쟁적 상황이 바로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한인석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 심판으로 정당 해산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당이 사라졌잖아요. 네. 공화당도 사실 사라진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말이 저는 좀 이렇게 머리에 많이 남았는데 통합진보당 해산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권은 몰락했다. 조봉암의 이 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이승만 정권도 다음 해에 몰락했다. 국민이 아닌 국가기구가 정당 해산을 하는 것은 부작용도 크고 정권의 오만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를 지금 국민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한인석 교수가 평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문제가 많고 위헌적 행위도 많았기 때문에 집권 여당인 상태에서도 108석밖에 안 준 거 아니냐.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려서 국민들이 여당의 지위도 빼앗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정당은 정치 영역에서 다루면 된다. 재판 영역에서 다루면 안 된다. 이분이 좀 계속 이런 얘기를 많이 예전부터 많이 하셨던 분이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약간 현실에서는 좀 저는 이 말에
그전 최근까지 동의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아까 말했듯이 우리나라의 특수성, 그 분단 모순이 하나 있고,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특수성 분단이라는 거에 북한에서 특히 이 정당 해산 이런 부분도 과거의 선례를 보면은 이 분단 상황에 의한 것들이었던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분단의 역사도 있지만 그 군사 독재의 역사도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후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한 경각심을 갖고 역사적으로 좀 살아가야 되는 입장인 거죠. 맞아. 예를 들면 독일 나치 뭐 이게 경종을 따지기 힘들지만은 독일이 그 나치 전쟁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답습하는 정당들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사법적이라고 좀 보기엔 헌법적인 판단을 그렇죠. 계속 하고 있거든요. 재판 영역이죠. 95년에도 그 독일 나치 이제 신나치를 추종하는 정당이 해산된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막 그 유대인 묘지 막 그 훼손하고 묘비를 막 훼손하고 뭐 이제 특정 인종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이제 활동을 하고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해산이 됐고 그게 이제 다 나치를 답습하려고 했던 우리나라도 과거의 독재 정권을 답습하려고 했던 구체적인 행위 이거는 이제 헌법의 영역에서 처단이 돼야 된다. 맞아. 저는 이제 약간 브라보.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그 경훈 기자가 말씀하신 게 저는 굉장히 저도 동의가 많이 되는 게 뭐냐면 분단의 아픔 뭐 독재 이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 한인섭 교수님 말씀인 걸로 좀 바꿔 말하면 통합진보당 해산이나 그 조봉암의 진보당 해산이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 어떤 정말 국헌을 무너뜨리거나 국헌을 그러니까 나라를 막 전복시키려는 것이 목적이었다기보다는 그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박근혜 때도 통합진보당의 어떤 그런 북풍이나 이런 걸 간첩으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위기를 해소했다. 세월호 기타 등등 자기들이 쌓아왔던 그런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한인섭 교수가 우려하는 건 정당 해상 부작용이 크고 정권의 오만을 초래한다 이런 거거든요. 앞선 두 사례는 사실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정당 해산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국민 반발이 크죠. 근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 강경훈 기자가 얘기했던 어떤 독재 정권들의 답습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계엄을 선포하고 자기의 영구집권을 노리는 진짜 말 그대로 국헌분란에 해당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맞아. 이건 정당 해산이 됐든 혹은 뭐가 됐든 단죄를 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부작용이 크고 정권의 오만을 초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으로 대입해 보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이득의 계산을 따라서 국민의힘을 그 정당 해산 청구를 한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오만을 초래한다거나 혹은 정당 해산의 부작용이 클 거냐고 생각하면 안 하면 직무유기 아닌가라는 게 나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두 가지를 섞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단죄와 정당 해산을 일치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은 단죄용이 아니에요. 네, 예방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을 해산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너무 명백한 위험이 초래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해산시켜서라도 이걸 막겠다. 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정당을 해산시켜버리겠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당 해산의 가능성이라는 건 제가 계속 얘기하는 가능성이라는 건 이 정당이 내란범과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을 내쫓지 않고 자신의 정당에서 주요 인사들로 남겨서 이들이 당을 주도한다면 이것은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정당을 해산시켜버려야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거죠. 근데 해야 되겠네.
그러기에는 아나운서죠. 그러기에는 아직 판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내부 혁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들을 내쫓을 수 있느냐, 인적 청산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그게 잘 되지 않고 있는 게 문제긴 하죠. 너무 큰 문제 아니에요? 일단 이게 뭐 정말- 윤석열을 내쫓지 않고 있죠.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대선 때 자진 탈당 권유 하나 한 거 외엔 지금 없고 징계도 안 내리고 내쫓지도 않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타서 이제 친윤계가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거죠. 물론 혁신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제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됐다가 인적 청산이 되지 않으니까 나 대표 나갈 거야. 뭐 그분은 약간 출마가 취미인 것 같아서 재미 붙였어. 차라리 혁신위원장 하는 게 나으셨을 텐데. 조경태 후보랑 단일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분은 또 다른 코스니까. 네. 지금 혼자예요. 그냥 세력도 없고. 이제 윤희숙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송원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요 4명을 1차 인적 쇄신 대상이라고 거론을 했죠. 그 토론회 가고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서 스스로 거취를 밝혀라 이렇게 했고, 이제 아까 얘기한 조경태 의원은 인적 청산 대상이 이제 45명 플러스 알파다. 부정선거론자, 윤어게인, 전광훈 추종 세력은 우리 당에서 절연하고 추방시켜야 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자, 주장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여전히 친윤계가 오히려 덩치가 더 크고 당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인적 청산에 대해서도 대놓고 반발했죠. 그래서 윤희숙 위원장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구리 당했다. 야. 그러니까 내 얼굴이 다 부끄럽더라고요. 그 말씀을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다구리 당해. 그걸 잠깐 생각하고 하시는데 준비하신 멘트인가 이런 화나는- 준비한 멘트겠죠. 네, 그래야 오히려 그런 강한 워딩을 써야 받아주니까. 보통 그 나이 대 정도 되는 분들은 잘 안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약간 스타일이 약간 장부 스타일이라 평소에 쓰는 용어일 수도 있어요. 학자 출신인데 왜 그러지? 어쨌든. 그런 걸 처음 당해보셔서 그럴 수도 네. 있죠. 뭐, 어쨌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이 상태로 이 사람들이 그냥 알아서 무너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죠. 뭐야? 어떻게? 그만 물어보는 거야. 홍고민님한테. 네. 이걸로 끝나? 그럼 나만 이상한 사람이 그만 계속 물어보니까 계속 설득당해. 내가. 그만 물어보고 이제 나쁜 사람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다음 제가 주 짜잔 뭐 근데 이제 망할 때쯤 되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사람이 튀어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망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망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선거가 다가와야 위기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지방선거가 내년이잖아요. 지방선거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니까. 총선이 다가올 때. 그 선거를 모르는데. 진다 한들 자기한테 무슨 영향이 있어요. 지방선거 후보들은 아마 똥줄 탈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이 국회의원이 모양이네. 아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당은 국회의원이 주도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당내 아무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친명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경기도지사 시절에. 왜? 당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니까. 네. 지자체장이라는 게 그런 위치거든요. 지금 저 당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아무도 신경 안 쓰잖아요. 서울시장이 누굽니까? 서울시장이죠. 네. 아직 아직까지는 서울시장이에요. 얼마 안 남으셨어? 이렇게 분도. 그렇죠. 차기 서울시장이 누가 될까? 아무튼 네. 중요한 건 이제 이 특검 수사와 전당대회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특검 수사는 옥죄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당대회에서 이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이 혁신을 하려면 이 당이 내란 정당 혹은 정당 해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이들이 축출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전환길 같은 사람하고 절연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을 내쫓고 이 사람도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당원권 정지를 해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축출하거나 저는 축출이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해산을 피할 수 있지. 그렇죠. 그래 그 정도만 돼도 진짜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당을 장악할 것 같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해산시켜야 되는가? 이 고민입니다. 해야지. 전당대회 거기까지 이후에 가는데도 또 고민인가? 아, 언제까지 고민만 해요? 저는 이제 중요한 건 해산시키면 끝나나?라는 거예요. 네. 끝나는가? 네, 요게 고민이죠. 네. 사실 독일에서 최근에 이제 독일을 위한 대안 AFD라는 이제 정당이 2등을 했단 말이에요, 선거에서. 이들을 해산시키자는 고민이 있어요. 그냥 명백한 극우 정당이기 때문에. 근데 국민들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제 52%가 반대를 했습니다. 찬성은 30%가 안 되나? 아무튼 그래요. 이 정당의 나치를 대놓고 개성합니까 지금?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극우 쪽. 명백한 극우 정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유럽 극우 정당들이 아주 모호해요. 개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건 독일을 위한 대안을 해산시킬 거냐 말 거냐가 아니에요. 독일 정치입니다. 독일 정치에 방화벽 원칙이라는 합의가 있어요. 아까 정치적 얘기하셨던 합의. 그 방법이요? 그러니까 이 합의가 뭐냐면 독일 민주주의를 극우 세력으로부터 보호한다. 라는 것이고 주요 정당들이 독일을 위한 대안과 협력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에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득표를 할 수 있는데 얘네들하고는 손잡지 않는다. 이게 한 번씩 무너져서 문제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이제 얘네랑 손잡고 뭘 하나 통과시켜 버려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런 주장이 나와야 된다. 저는 조경태 의원이나 윤희숙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부 혁신하고 인적 청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선언을 해야 된다. 자, 이제 한국 정치에서 내란에 동의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거나 윤석열을 추종하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이른바 이제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려 했던 그 세력과 완전히 한국 정치가 절연을 해야 한다. 우리 내부의 인적 청산이 아니라 무대를 한국 정치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에 대한 책임으로 바꿔서 저희 힘이 부족하니 우리 절연하겠다. 우리 당은 이들과 절연하는 노력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손을 잡아달라. 국민 여러분, 저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현실에서 나타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적어도 그렇게 주장해야 된다. 저들을 청산해야 우리가 삽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당내 선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국 정치에서 이들을 몰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발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 조경태나 한동훈 같은 사람이. 한동훈이 출마를 안 하잖아요. 출마 안 하는 걸 전당대회 무대를 선거의 승패에 집착한 굉장히 쪼잔하고 소시민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밴댕이 송알까 뭐 그런 그러니까 정치를 게임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안 나가는 건 같은데 나와야죠. 나와서 지금이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국민의힘이 정당의 위기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타고 극우 세력이 지금 침습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도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지금 얘기했듯이 국민들 앞에서 쟤네들은 내란을 획책했으니 해산시켜버려야 돼가 아니라 위험합니다.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면 위험하다. 저 큰 정당이 극우 정당이 될 수 있다니까요. 쟤네들이 저 당을 먹고 45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다른 사람들까지 끌어들여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니까 뭐 폭력혁명을 막 선동하고 폭력혁명 좋은 건가? 제가 20대 땐 좋아해가지고요.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쨌든 선거를 통한 집권이 이제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뭐 아무튼 그렇게 됐는데 그런 거를 선동하거나 뭐 이럴 수 있다라고 저는 지금의 상황을 인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대해서 내란범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당 해산을 하는 논리가 아니고요. 내란범들이 살아남아서
내란에 협조했던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이 당을 접수하고 이 당을 극우 세력과 손을 잡고 극우 세력이 접수를 해서 이 당이 극우 정당이 돼서 다시 부정선거론을 공식적으로 설파를 하고 다음에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예를 들어 그들이 진짜 무슨 짓을 벌일지 모르는 단계 서부 집업 폭동 같은 사태들을 획책하는 그런 정치 세력으로 안정화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라는 것이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면 그 논리여야 한다. 그 논리를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만약에 정당 해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이 정당 해산이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정치인들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지금은 저희 정당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한국 정치의 위기입니다. 이 방향이 그대로 놔둔다면 정치가 위기가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 당을 쪼개야 되겠습니다. 저들을 축출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해야 된다. 설령 전당대회에 진다 하더라도 그래야 쪼개서 나올 수 있거든요.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 당이 쪼개져서라도 방화벽을 쳐야죠. 한 50명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300명 중에. 그럼 방화벽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저기 그냥 바이러스 상태인 거야. 그럼 거기 방화벽을 쳐주고 그 검찰이나 저 특검이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레이저 조지는 거잖아요. 쥐져가지고 이제 감옥이라는 곳에 이제 딱딱딱딱 집어넣어주고. 세스코죠, 세스코. 네, 그래서 그 뭘 한다? 뭐 컨디션 좋은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쨌거나 지금 거대 여당이고 네. 조국혁신당도 꽤 큰 야당이잖아요. 네. 이제 그냥 그런 정당들이 이제 아까 선배가 말씀하셨던 그런 취지의 어떤 얘기들을 하면서 하는 것도 필요하고 저는 약간 그것과 더불어서 약간 이중 플레이 같은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헌법재판소를 통한 정당 해산도 정당 해산론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 안 된다. 계속 이제 이렇게 이게 어쨌거나 힘을 네. 가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국민의힘한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 혁신의 어떤 좀 소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뭐 불안한 거예요. 그게 앞으로 총선이 3년 남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100석이잖아요. 3분의 1의 위헌 세력들이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입법부 구성을 맞아. 이제 위헌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헌 정당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냥. 잠재적 위헌 정당이 입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입법부가. 맞아요. 이건 그렇죠. 좀 시정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도 이제 같이 발신이 돼야지 이제 국민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힘도 맞아요.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정당 해산이라는 그 의제가 대놓고 그냥 뭐 전 반대해요.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요. 이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걸 올렸습니다. 뭐 이렇게 뭐 차떼기당 얘기도 했고 뭐 그 이후에 위기를 돌파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얘기, 그 탄핵 때 얘기도 했고 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당이 이제 난파선이 됐는데 스스로 잘못으로 난파선이 됐는데 난파선 선장이라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군상들을 보면 참 가엽다. 앞으로 특검이 내란 선전선동 동조자로 수십 명을 소환할 거고 정청래가 대표가 되면 내란 동조당을 그대로 둘 것 같냐. 정당에서 청구한다. 국고 보조금 끊을 거다. 패스트트랙처럼 수십 명이 기소될 거다. 오, 짜릿해. 김건희 특검 수사 결과로 그 국정농단이 드러나면 국민들 분노가 감당이 되겠냐. 당이 온전하겠냐. 지방선거 할 수 있냐. 라고 하면서 답을 내려요. 혁신의 핵심은 당을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거다. 당의 재산을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그리고 친윤, 친한 모두 축출해야 한다. 여기서 솔직하게 드러난 거죠. 정통 보수 지지자들이 모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저는 국가의 헌납까지는 독이.
친윤까지만 동의하는 거 아니에요? 친윤, 근데 이게 약간 친윤. 자기 정치적 야욕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거죠. 있는 건데. 새로운 근데 정통 보수가 모여야 된다는 정계 게. 은퇴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 해산을 실제로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앞서서 지금의 이 당이 어느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내란에 동조했던 내란에 참여하고 협조하고 동조했던 이들이 당에 존재하고 있는 한 정당 해산의 가능성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러면 실제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당 내에서부터 이들과의 절연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정치권 전체가 여기에 함께 해달라고 저는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조경태 의원 같은 사람은 그런 거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게 누구든 민주당 대표가 되면 뭐 후보 시기에라도 그냥 메시지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정당들에게도 좀 같이 하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제가 이 당에 있어서 죄송하긴 한데 한국 정치를 위기에서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당내에서 어차피 배신자 얘기 들을 거기 때문에 이제 저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저는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면 다 달려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도 이런 압박을 높여야 되고 이제 이 압박을 높이는 과정에서 당근도 줘야겠죠. 살아남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 살고 저쪽으로 하면 죽는다. 네. 이게 분명해야 된다. 네. 저쪽으로 하면 죽는다. 그 죽는 게 전 정당 해산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열리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를 바라보는 것이 과거 지향적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어야 한다. 한국 정치의 미래와 관련되는 것이어야 하고 그것이 한국형 방화벽,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내란 세력에 대한 한국형 방화벽이란 개념으로 좀 논의됐으면 좋겠다. 정치권에서. 네. 독일이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독일은 지금도 그걸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김당이 이제 AFD랑 정말 한 번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3년 동안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던 메르켈이 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어요. 선배잖아요. 이렇게 원로인데 이제 진짜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정치에 관련해서 얘기 안 했는데 딱 그때 그거 있고 나서 그렇게 얘기했죠. 그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저기 홍준표 씨랑 비슷한 말씀하셨네. 메르켈이요? 메르켈은 돌아올 생각은 없는데요. 메르켈하고 갑자기 좀 심한데? 너무 띄워주시네. 아니, 나는 아무리 공무민님의 얘기에 동의하려고 그래도 동의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속이 시원하질 않아? 아니, 이 선을 이미 넘었어. 그러니까 이미 잠재적 위협이라는 믿음이 확고해. 왜냐면 맞아. 그 과거 정당의 민정당 그 이전 다 그런 집권 세력이 그런 계엄이든 유신헌법이든 이런 걸로 다 계속 해왔어요. 심지어 2014년도 그 탄핵되기 전에 2015년, 16년도에 계엄을 선포하는 걸 검토했었다고 그러잖아요. 윤석열도 계엄을 선포를 했어, 얘는 이미. 근데 그 당이 아직도 여기 있어. 그러니까. 근데 잠재적 위험 논의를 또 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더 해야, 얼마나 더 해야 잠재적, 재범, 3범, 4범, 이 정도면 좋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이미 여기까지 전열이 와 전당대회 있는데. 결과를 보고 통일가 안 돼. 우리 판단합시다. 그 다음에 방송 하자. 정당 해산하자. 이걸로 이제 가는 건가요? 뭐 정당 해산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그때 가서 사설 써주세요. 그럼 그때 우리 정청래 그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그분을 박찬대 초대를 해가지고 대표가 됐을 정당 해산론에 대해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네, 하는 거야. 그게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거예요. 정말 너무 극한의 무기라 궁극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여기서 더하면 제가 내란까지- 스타크래프트 얘기까지 해야 되니까 길어져요. 이거는 핵 안 쓴단 말이에요. 너무 현실적으로 네. 김문수 지지율이 40% 넘었어요, 선배. 근데 그 정당을 해산했을 때 그 집권당이 오만해질 수 있다는 경고가 저는 조금 와닿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당에 있는 바이러스를 찝어서 하면 처리해서 이제 하는 것과 정당 해산이라는 칼이
조금 에이, 선생님.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런 끝내시죠, 걸, 이제. 그런 걸 안 하기 때문에. 정당 해산 같은 게 안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다고 생각하거든요. 우경화. 맞아. 그런 거, 나를 니네들이 할 거야? 이 주장의 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당과 야당이 나눠져서 싸울 때 정치적 쟁점 갖고는 할 수 있어. 근데 마치 지금 내란범을 옹호하는 주장, 그러니까 민주적인 어떤 가장 기본의 토대를 여와 야로 나눠져서 민주주의 초대 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이건 40%가 이들을 동조했다, 말았다. 40% 동조한 건 뭔 상관이에요. 민주적인 기준으로 내려갔는데. 일단 정당은 해산해야죠. 라고 생각하죠. 네, 결론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빨리 끝내겠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계속 들었어. 공보미님 얘기 계속 들으면서, 맞아. 그들이 혁신해야지. 축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근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의가 안 되는 거지. 동현 선배가 정당 해산을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죠? 네. 그죠? 맞아요. 근데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지. 아니요. 그 해산보다 이제 우리 정치에 등장해야 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내란에 대한 방화벽. 요곳에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실제 그 탄핵을 시켰던 힘도 그 힘에서 나왔거든요. 연대의 힘에서. 네, 물론 민주당이 워낙에 강한 곳이긴 했지만 여기에 이렇게 쫙 모여들었던 정치적 에너지라는 게 존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더 포위하고 실제 도려낼 수 있는 힘은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더 큰 힘. 저는 그게 이제 연대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독일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방화벽이라는 개념. 이들이 다시 출몰을 했을 때 그때도 이걸 쓰자라는 거죠. 저는 그거는 계속 등장할 거라고 봐요. 세계적 추세고 이런 세력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국 정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해산시킬 거냐. 독일의 경험은 방화벽을 만들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이 방화벽이 선택하는 것이 결국에 해산밖에 없다. 저걸 해산시켜 버려야 된다고 선택한다면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저는 그냥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반윤석열 연합이라고도 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야권의 연합을 범진보 연합 비슷하게 불렀거든요. 개혁지향의 연합. 요렇게 이제 개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랑 좀 더 다르게 그러니까 유럽은 꽤 오랫동안 2차 대전을 겪고 나서 반나치 연합 같은 게 형성이 됐던 거예요. 보수든 진보든 나치주의나 그런 나치즘에 대해서는 정치 자체가 그냥 배제하는 그게 현실에서 그런 극우 정당이 실제 힘을 얻었을 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방화벽이라는 개념으로. 저는 한국에 이런 정당, 이런 정치 세력이 등장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이 된다. 윤석열 죽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가면 오래 삽니다. 술도 안 먹고. 건강해진단 말이야. 오래 살도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윤석열이 될지 아니면 다른 무엇이 될지 모르겠지만 극우 세력은 이제 존재했고 정치에서 화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그런 정치인들 나타납니다. 나타날 때마다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족족 해산시킬 거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미래, 걱정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그러기 위해선 한국이 지금 어떤 경험을 해야 된다. 저는 그게 한국형 내란에 대한 방화벽이라고 하는 거죠. 그 고민을 해보자라고 해서 꺼내든 거고 그들이 그 방화벽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당 해산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말고요. 네. 빨리 민선 선배 표정이 안 좋은 아니, 거죠? 다음 주에 제가 햇빛연금 화요일에 네. 예고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여기 지금 스튜디오가 막 후끈후끈 달아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치적 왕따를 시키자는 건데 마음에 안 들다는 거잖아. 왕따 정도. 그 정도는 안 돼. 살해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사형을 시키자. 감옥으로 보내는 건 안 되겠다. 네. 네, 알겠습니다. 사형론자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예술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